나르시시스트와의 지독한 문자나 이메일 공격에 그리고 그들과의 배틀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르의 무자비한 인신공격, 비난, 우기기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나를 변호하고 있는 이런 길고 긴 답장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나르의 긴 문자, 이메일 공격에 현명하게 응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둔 대로 제가 최근에 나르에게서 받은 이런 지독한 문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게 된 상황과 더불어 그가 그 분노한 이유를 추측해보고 또 거기서 드러나는 심리를 파악해보고 나아가 제가 대처했던 방법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르에게는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기 편 아니면 enemy, 적이죠. 나르에게서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적이 됩니다. 그 나르 인생에 이제 막 나타난 새로운 적은 공격하기에 딱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르들이 이혼을 결심한 전 배우자나 혹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들에게 무례하고 지독한 문자를 막 퍼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 문자 공격에서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별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시작됐고 이혼의 공식적인 마무리는 올해 22년 1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과 저는 공식적으로 남남이죠. 그런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최근에도 아주 지독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되게 열받아하고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 또 길고 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싸웠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바로 이 문자인데요. 먼저 이 문자를 받기 전 상황은 제가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아이의 양육을 분담하기 때문에 아들이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에 다른 부모가 아이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추후 혹시나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날 아들과 그 사람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NBA 농구를 봤어요. 그래서 농구가 끝나고 차에서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좀 30분 정도 늦어져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들의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고 막 지쳐 보였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아들이 자는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서 집으로 가고 싶었는지 남편은 아들에게 핸드폰을 들게 하고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통화하던 도중에 제가 항상 아들에게 해주던 말을 했어요. Mommy always comes back, right? 이렇게 엄마는 항상 아들에게 돌아오잖아. 이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2년을 엄마랑 보내왔던 아들에게 이런 엄마와의 헤어짐은 힘들었고 그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어디 멀리 영영 가는 게 아니라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주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운전 도중에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아들에게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중얼중얼 뭐라고 하더니 핸드폰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까 그 문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했을 건데 근데 그도 그런 게 거의 고속도로가 제한속도가 100km가 훨씬 넘거든요. 그 말은 즉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아빠가 분노에 차서 자신의 엄마에게 퍼붓는 욕을 고스란히 들었을 거라는 건데요. 사실 그 사실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내용을 보면 난 네가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아서 다행이야. 넌 그래도 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워낙에 땅덩이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주로 아직 젊거나 집을 마련한 형편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에 사는데, 물론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파트든 뭐든 다 비싸니까 좀 얘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단단히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살던 집은 평수도 넓고 자가였고 뒷뜰도 넓고 했지만 저의 보금자리라는 안락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게 그 집을 처음에 사자고 했을 때 워낙에 오래돼서 고칠 것도 많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그 뒷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비었던 집이라 뭔가 꺼림칙해서 저는 반대했죠. 근데 그가 우겨서 사게 됐고, 거기서 사는 동안 이혼을 포함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집에서 어서 이사 나와서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마련한 저와 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아들과 재밌게 즐겁게 편하게 지내고 있던 상황인데, 저의 속사정도 모른 채 네가 아파트에서 사는 게 꽃이다 라고 이렇게 비꼬는 게 참 오히려 우습게 보였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죠. 문자상에서. 당신의 이런 혐오스러운 발언 기분 나빠. 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을 때 불쾌하니까 그만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서 이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폭발한 그 사람. 자, 온갖 추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관없어. 넌 네가 번 적도 없는 돈을 내 돈을 쓰려고 항상 넌 돌아와. 자, 이 돌아와는 제가 아들에게 자주 하던 그 말을 빗대어서 비꼬는 것입니다. 계속되죠. 이제 우리 아이는 집 대신 2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너 때문에. 넌 더럽게 나쁜 니은녀의 니은아. 자, 영어로 F-word는 되게 천박하면서도 공격적인 안 좋은 욕인데 제가 많이 순화했습니다. 네. 일단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아르바이트 한 것 빼고는 제대로 직장을 가지지 않고 가정주부나 이제 엄마로 지낸 저에게 돈을 벌지 않았다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결혼을 할 때 패션 소재 디자인이나 MD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커리어를 유지하려면 그런 관련된 직장이 있는 큰 도시, 시애틀, LA, 시카고 이런 데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으나 콜로라도를 마음에 정해놓은 그 사람에겐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우리 콜로라도 가자.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한 것. 그거는 순순히 저희 몫이었죠. 그리고 2번째, 저의 타협과 희생을 훗날 공격거리로 삼을지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던 거죠. 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등의 돈 문제가 빚어지자 저에게 줘야 하는 그 조금의 돈이 아까운 나머지 저렇게 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한쪽에 부모로서 이렇게 큰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양육권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낮은 사람 쪽에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으로 아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이 양육비는 당연히 양쪽의 수입의 비율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의 수입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 쪽이 양육비를 적게 혹은 거의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멀쩡한 직업을 해고당하는 형태로 교묘히 조작해서 그만두고는 합니다. 이는 슬프지만 미국에서 고소득 배우자들이 많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사람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알 수 없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고 한동안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글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투사입니다. 바로 프로젝션.
참고로 지난번에 나르시시즘의 30가지 그림자 투사를 다뤘었는데요. 영상 참고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갈라져서 아이가 안락한 한 집 대신에 두 아파트에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라고 이혼일 책임을 저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정서적 학대에서 모자라서 오랜 불륜으로 정점을 정말 찍고 가정을 파탄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는 바로 제가 그 사람을 떠난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본능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상대에게 떠넘기는 방어 기제, 즉 투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본능이 너무 강해서 아마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바로 내용. 너의 페이스북 거짓말 이후로 난 널 절대로 믿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항상 증오할 거야. 다음번에 또 차 사고를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난 너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더럽게 나쁜 니은녀의 니은아. 네, 여기서 그가 하는 페이스북 거짓말이라 함은 작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별과가 시작된 지 한 몇 달 지난 시점에 말싸움이 격해졌고 급기야는 I'm gonna strike you라고 너를 때려 눕힐 거라고 말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문자로 따졌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언급결에 문자상에서 이를 그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이로 인해서 제가 진짜 처음이라서 이런 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좀 그가 무서워졌고 그리고 이런 좀 크고 다양한 작은 협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불안 발작이 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상에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 증거를 같이 첨부하면서 이렇게 전 배우자에게 이렇게 언어 협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죠. 제 전 남편은 그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서 그가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금방 말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한 언어폭력,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자 그 사람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그리고 뻔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큰 특징, denial, 부인과 부정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SNS상에서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특히 이혼 소송을 할 예정이시라면요. 제가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3시간 정도 공개됐던 그런 글 하나를 그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금도요. 소송 과정 중에서 진짜 이거 하나로 마치 제가 거짓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제가 그 사람의 언어폭력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망정이지 자칫하면 제가 무자비한 가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자, 나를 평생 증오할 거라는 그런 귀여운 협박이 이어지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네, 얼마 전에 또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별일이 다 있죠. 난생 처음 겪는 교통사고인데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SUV 차량이 오른쪽 뒤쪽에서 나타나더니 저를 치고 바로 주행랑을 치더라고요. 약이 되어 있었는지 보험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경찰관이 이제 제 과실이 없음을 조사를 통해 밝혀줬지만 그래도 제 돈 내고 또 고쳐야 되고 뭔가 하여튼 억울하게 당한 느낌이었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아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저는 같이 놀라서 막 펑펑 우는 장관이 펼쳐졌고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몇 시간이 걸릴지 몰랐기 때문에 전 남편이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아들을 데려갈 수 있나 해서
부득이하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친절한 말로 안심을 시켜주는데 뭔가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랑 있는지 아니면 약속이 있는지 모르고 주위가 약간 부산한 느낌이고, 그래서 느낌상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데려가기 힘든 상황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고, 결국엔 아들은 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경찰을 기다리고 했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막 와서 도와준 줄 알겠어요. 그쵸? 실제로는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생색을 내는 모습, 그리고 또 동시에 엄청난 증오를 드러냅니다. 난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내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어.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지만, 물론 아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폰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제 목소리를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면 자기 손해, 그쵸? 그리고 제 목소리를 참을 수 없더니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람의 고통이죠.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한 문자나 이메일 공격의 대처법 중 하나인 마지막 대처법,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지난 영상, 나르의 문자, 이메일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 영상 참고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답장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분노가 폭발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아이의 아빠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이 자초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되게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제 아들이 많이 걱정되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떠안고 가야 할 의무도 없고, 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내 것인 마냥 마음으로 떠안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잘 견뎌주기를,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깨닫는 게 뭐라도 있고 배우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장다르크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